국정감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각종 의혹과 이슈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과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예비 주자들의 싱크탱크와 팬클럽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등 대권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의 공전 끝에 열린 20대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야당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여당은 무차별 폭로전을 자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지금 국감이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드 K스포츠재단 같은 권력형 비리, 민정수석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문제 등 이런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민생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새누리당에 호소합니다. 가습기 특위 한 달만 연장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서 왜 모처럼 국감이 시작됐는데 정책 감사를 하지 않고 폭로를 하느냐? 폭로가 아닙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우병우 이 모든 것을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야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야당으로서 견제와 감시가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권력과 관련된 문제를 파헤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폭로가 아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해 주는 게 아니다. 견제와 감시 또 하나의 의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과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실까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정 흔들기, 정부 흔들기,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냐고 하는 식입니다. 이게 엊그제 고발장을 내놨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정을 흔들고 있다.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남녀가 손을 한번 만졌는데 어떻게 언제 애를 낳느냐고는 문제 제기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지금 국감 초반 이틀이 네,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반전은 너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노출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차분하게 규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이 민생과 관련된 거, 지금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네. 학교 안전 문제, 화장실이 낡아서 학생들이 그 화장실을 참고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문제, 저급 관광을 때문에 우리 국가 이미지가 떨어지는 문제, 그다음 각종 지방의 이제 그 미술관, 박물관 등을 유치를 했는데 그걸 날림으로 짓고 나서 운영을 못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전기 이 누진세 문제, 또 건보 개편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밀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규명하려는 노력은 야당으로서 좀 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팩트에 근거해서 네. 아주 냉철하게 예단하지 않고 일단 따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 제기한 각종 권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지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검찰에서 일부
뭐 네. 벌써 결론을 내린 듯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건 검찰의 실수라고 보고요.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이제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이거 과연 권력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많은 의문점은 있는 걸로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차근차근 뭐 규명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단정을 해서 정말 정권 때리기로 이렇게 가는 양상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바람직하지 있습니다. 않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적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결정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국감 초반에 사실은 뭐 최순실 뭐 등등 해서 이런 권력형 비선 실세와 관련된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만 보였다 이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어떤 규명 그리고 그 민생에 관한 챙기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간에 사실은 그런 정치 공방만 있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왜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은 당연히 어떤 국민적 의혹, 행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이건 이렇고 아니다, 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당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집권당인 여당이 근거 있는 설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당에게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야당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는 권력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야당이나 국민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권력 역시 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어쨌든 늦게라도 국감에 임했으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밝혀야 될 야당의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차분하게 말씀하신 규명하면 될 일이고 그럼 답변해야 될 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한 문제, 정책 국감 준비 많이 돼 있습니다. 야당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야당에게 그런 정치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막기 때문에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양비론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응답하지 않는 여당의 책임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물어주실 때 여야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정부 여당이 충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문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는 두 재단의 아주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32가지에 대해서도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소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야당이 근거 있는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자료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여당은 또 정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야당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민생 국감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떳떳하게 사저를 준비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청와대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떳떳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왜 국정원을 통해 준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 의원님, 청와대에서는 관련 내용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적 공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그 비대위 대표도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근거를 이제 제시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청와대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도 답변하면 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머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건 즉시 당연하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아마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충분히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차제에 우리가 그 MB 때도 사저 의혹 때문에 내곡동 특검.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아들 뭐 이시영 씨와 처벌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문제가 꼭 필요한 일, 국민이 인정하는 일에도 어떤 시스템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어떤 다른 어떤 라인 이런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당당하게 근거에 예. 의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청와대는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 지금 들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사람인 딱지 붙이기로 들어갔어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정치 공세라고 해도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 할 말 없을 겁니다.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죠.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실 거다. 게다가 이 퇴임 후와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기관 내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마치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저와 관련해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의 뭐 핵심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한다는 표현까지 이런 표현은 정치 공세라고 해도 뭐 본인이 할 말 없을 박지원 거고 대표, 정쟁을 이게 유발하는 표현이죠. 청와대가 그래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했던 거죠. 얼버무리는 거니까 네. 그건 당당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공세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정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랬습니다. 청와대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청와대 관계자 누구냐 실명을 밝히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소스를 자기가 갖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면 그 소스를 정정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맞겠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가 어제 빨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란은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를 한방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때려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과도한 의혹 제기 아니었느냐. 그 표현 자체도 좀 아주 좀 중립적으로 점잖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뭐 3인방 중에 한 사람, 국정원의 지시 이런 표현이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짧게. 뭐 당연히 간단하게 그 서로 네. 해명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누구십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제보받으시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경력이 있으시고 저렇게 표현했을 때 자기 발언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 여권에서는 혹시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네. 한번 더 돌아보는 자세로 그렇게 아마 조심스럽게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청와대에서 어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뭐 했다고 보고요. 모든 일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네.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좀 선의로 이렇게 봐주면서 잘못된 걸 아주 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네. 아프게 지적을 하는 이런 그 뭐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 이제 뭐 아닐까 국감 싶어요. 초기인 만큼 여러 이제 또 뭐 의혹도 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검증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놓고도 여야가 또 한번 부딪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상설 특검법을 야 3당이 적용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예. 검찰에서 그 소환 조사나 이런 거를 뭐 했다고는 하지만 지극히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 사이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제도 그 CCTV나 이런 동영상을 틀었는데 또 그때 되면 아니 그 살수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그 입 맞춰놓고 회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제도적 장치는 특검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죠. 우선은 지금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예. 부검을 내서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고 또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그때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누가 봐도 논리가 그 맞는데 예. 지금 부검을 반대하면서 진상 규명을 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 이게 상당히 그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가 상설특검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재욱 의원, 부검을 반대하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의원님, 사실 이번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상설특검법 1호 법안인데 여당은 네네. 일단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에 상설특검이 도입이 됐고, 14년에 14년에 도입이 됐죠. 아직 뭐 그 특검 1호가 작동은 안 됐는데 오늘 아마 야3당이 그 특검 요구서를 낸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 구조상 야3당이 하겠다고 하면 뭐 여당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여당이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야3당이 하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좀 정치 공세는 좀 지양하고 차분하게 정말 그분의 사인을 규명을 하고 그 뭐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경찰 입장도 뭐 경찰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뭐 특검을 해도 야당이 힘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랄까 감정을 좀 사귀고 이렇게 냉철한 눈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저도 그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서 이곳을 오기 전에 농민 벌기대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쌀값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21만 원대는 고사하고 지금 9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농심이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작년에 쓰러지는 것은 작년 11월 14일 꼭 이맘때 이 쌀값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온 농민입니다. 어쨌든 사고가 났습니다. 317일 동안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그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검하자고 하는 지금 저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릴 수 없을 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부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개골 골절과 모든 시위 중에 과잉 진압으로 일어난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부검하자. 그렇기 때문에 부검하자고 하는 그 부검 의도를 나는 부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 아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구성상 상설특검을 대통령께서 그분의 실제로 그분에 관여하시는 임명하시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대통령께서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60일밖에 수사 기한이 되지 않고 또 대검의 특수팀의 어떤 검사 숫자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나 방법, 인원 규모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야당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서 정말 차분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안을 오늘 제출한 것이고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검과 관련해서 뭐 저나 박수현 의원님이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소위 말해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단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병원 의사들도 반반으로 갈려 있다라는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치료해 왔던 분은 뭐 병사라고 이제 진단서 했고 그걸 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던 위원장께서는 외인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위원장조차도 정말
사망 원인을 제대로 가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상설특검 뭐 야당이 마음먹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구조상.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치면 또 부검은 뭐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안이고 네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이루어지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좌우간 이 돌아가신 분의 문제를 놓고 예. 지리한 정쟁의 이 양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일정 정도 원인 규명 아니면 책임자 규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해봐야 된다. 지금 뭐 야 3당이 힘을 모아서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정세균 의장 지난번에 뭐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도 그랬고 정세균 의장께서 그걸 상정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사실 뭐 여당으로서는 129석밖에 안 되는 여당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죠. 예. 그러니 뭐 상설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높다.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그 특검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야당의 뜻대로 상설특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상설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걸 정쟁의 소재로 자꾸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문회까지 사실 거친 사안인데 일반적인 평가가 좀 뭐 특별히 더 밝혀진 것 없지 않느냐가 사실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습니다. 더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정쟁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의와 불의 그렇게 뭐 양단 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이라고 하는 걸 놓고 밝히려는 세력과 될 수 있는 밝히지 않으려는 세력의 어떤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 감히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청문회까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것을 사인을 놓고도 옥신각신. 그런데 이것을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정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쟁을 도대체 누가 유발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책임 규명을 해야 할 어떤 정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유가족과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정쟁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공방을 지리하고 길게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 사실 뭐 야당에게도 별로 유리할 것이 아닙니다만 집권당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 기왕에 야당이 큰 틀에서 아까 자꾸 이상일 의원님 129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당이 사실 뭐, 예. 어쨌든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제한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한 것인 만큼 여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실규명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정부 여당이 뭘 자꾸 덮으려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예단에서 네.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 나름대로 그 정부 여당도 이 문제를 뭐 방치하지 않고 좀 진상 규명을 네. 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이 점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 두 분의 발언만 들어봐도 앞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어떤 대립이 또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감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비 진압용 살수차에 소방용물 공급하지 않겠다. 성과연봉제 왜 노동자들한테만 적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힘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과연봉제 안 하고 노동자만 하냐? 그러면 대통령 직무를 또는 국회의원 직무를 그렇게 성과연봉제로 어떻게 평가하겠냐?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성과연봉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또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에게 준다는 걸 청년이라고 바라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주장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등 힘쓰는 사람들은 성과연봉제 안 하고 노동자만 성과연봉제 하느냐. 청년수당 문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당장 여당에서 서울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대선용 발언이다 네.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발언 내용만 보면. 네. 그리고 사실은 앞뒤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전 모르지만 지금 인터뷰 내용만 보면 아니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그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그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답답해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도 아마 이 정권의 무능함을 뭐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정 성공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차제 뭐 그런 건 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성과연봉제 좀 말씀하셨는데 네. 성과연봉제가 늘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성과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 이 성과연봉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금 총액이 동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 총액은 줄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 내수가 안 않습니까? 생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퇴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일자리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청년 일자리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주장도 그렇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 일자리 퇴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또 성과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선용 발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제기도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예. 이런 지적인데요. 네,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힘 있는 사람들은 저 연봉을 고정하면서 왜 노동자들한테 이걸 노동자들만, 강요하느냐. 사실 초점 흐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좀 과한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데 살수차에게 뭐 수돗물 공급 안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도입이 됐고 예. 지금 다른 공기업도 이미 서울시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도입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도 발굴해야 되고 정부가 그래서 뭐 창조 경제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네. 부족한 점이 있는 점이 사실이고 그러나 박원순 시장 본인만 저렇게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봉에 비유해서 저거를 뭐 안 하겠다고 하시는 저런 말씀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는가? 뭐 서울시 내의 노동자들 뭐 이분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본인이 지금 꿈꾸는 대권 과도에는 도리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내일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의원님, 대표가 보니까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이제 소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광폭 500명이나 발기인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어떤 포석을 보십니까? 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싱크탱크에 지금 뭐 500명 네. 연말까지는 1000명까지. 1000명을 이제 한다. 상당히 메모드죠. 뭐 대선 주자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거 저는 뭐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면면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 역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항 싱크탱크를 만들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하고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제 생각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 100명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보여주기식 싱크탱크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내실을 좀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대선 예비주자들도 많이 싱크탱크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정책 경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모범생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권력 의지를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것이 권력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애정어린 충고였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강해지시는 것 같고
지금 그 싱크탱크를 저렇게 대규모 메모드크로 띄우는 것에 대해서 이상일 의원님처럼 저도 이것이 쇠과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야권의 가장 큰 유력한 후보로서 아마 그런 어떤 전체의 여망을 담아서 준비를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한 싱크탱크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또 함께 기대와 함께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문재인 대표의 저런 메모드급 싱크탱크 출범으로 인해서 당내에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어떤 군소 경선 후보들 우리 숨통을 좀 쥐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 맏형으로서 그런 후배들을 잘 끌고 보듬고 가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과 처신, 전략을 좀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그 내일 창립하는 싱크탱크가 성장과 분배, 이분법을 좀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물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저 싱크탱크에서 보여줘야 될 과제이고 국민께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해서 대개 끝나고 이제 많은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은 문재인 대표의 500명, 1000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5가지, 10가지 국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주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강철수 이미지를 좀 굳혀가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 지금의 여론조사 다 바뀔 것이다, 다 틀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보석일까요? 우리 안철수 전 대표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는 매우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또 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이 세 분의 소위 가상 대결에서 자꾸 좀 밀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조감도 있을 거로 보고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건 당연히 내가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든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뭘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면 새정치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새정치 구호만 있었지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당을 보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만 보이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 새정치의 구체적인 구상의 문제, 그걸 실행하는 실행력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그거를 못 보여준다면은 결국은 지금 지지율을 지금 현 상태에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재인 전 대표 싱크탱크와 관련해서는 역시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많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리더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리더십,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결별하는 과정, 그러니까 2015년 재보선에서 패배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준 문제, 안철수 전 대표 그게 아마 당을 떠나게 한 계기가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 좀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지금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 그걸 본인은 계파 갈등을 내가 해소하겠다고 당대표 시절에 그걸 천명하고 나오셨는데 결국은 그거를 전혀 못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멤버드 싱크탱크 띄우고 많은 세교합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한테 달려있는 리더십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결국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비전, 정책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말씀인데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 도비 채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의원님, 영웅의 시대는 갔다. 개헌과 연정으로 사생 결단식 정치를 끝내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분은 이제 계속 개헌을 주장했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전에 삼김 시대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실은 그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종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당대표가 되시고 중국 가셔서
개헌 이야기를 하셨다가 네.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네. 내니까 예. 소위 30시간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그 또 접으시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권력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고 예. 뭐 김무성 대표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 대표 저 역시 리더십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당대표 시절에 20%가량 갔는데 예. 지금 뭐 5% 안팎이 나오는데 이에 국민들이 정말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개- 다시 한번 노력을 네.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까지 가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친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될 텐데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원론적이면서도 옳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국가는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어떤 한 권력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비전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 권력,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 역시도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제는 87 체제, 이 헌법 체제는 이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 만큼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된다는 것인데 김무성 대표님의 말씀 속에 그런 원론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임기를 대통령 임기를 얼만큼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들이 이제 안 들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합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라도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과 좀 결의를 보여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진전된 그렇습니다. 의견을 밝혀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 30초씩만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반기문 총장 국감장에서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야권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거든요. 네. 이 문제 어떻게 저는 굳이 야권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반기문 총장을 더 띄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반기문 총장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선배 사무총장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대권에 출마한 분도 계시고 다른 공직에 봉사한 분도 계시지만 바로 그 앞에 그 사무총장을 하셨던 우리 코피 아난 사무총장 네. 임기 중에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끝나고 나서 정말 고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총장 때 다 못한 그런 굉장히 네. 국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반면 교사해야 좋겠습니다.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46년 유엔 결의 이야기합니다. 사무총장직 물러나서 뭐 대통령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임명직에 한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공고적 사안입니다. 구속력도 없고 5대 사무총장 발트하임 사무총장 네, 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셨고 6대 페루의 페루 출신 총장 케아르 총장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낙선을 예. 했고요. 사실은 그 유엔 결의가 도입된 1946년은 동서 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느 지형에 쓰이지 않게끔 했던 거고 그 초대 사무총장도 오스트리아 주지사 나가서 네. 됐고요. 산업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가지고 반 총장 뭐 나오지 말라 하는 건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예 중에 그 4대 발타임 총장은 총장 퇴임 후에 5년 후에 네, 대권에 5년. 출마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 데케아르 사무총장도 4년 4년. 후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는 것은 문제가 그 있다는 영어로 것입니다. immediately라고 돼 있습니다. 즉시 네. 다른 걸 맡으면 안 된다는데 그러나 뭐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항도 영어로 should라고 돼 있는 의무를 강조하는 말로 돼 있다는 아니면 참고로 머스트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should should 해야 refrain 된다. from accepting any 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강제 조항이 아니고요. 결의문 자체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기문 사무총장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기 때문에 여러 검증, 공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